어제도 그렇고 국내장도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추석 지나고 나면은 괜찮을까요? 아니면 당분간 횡보할까요?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연휴를 좀 지나고 나서는 다시 좀 증시가 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항상 이상한 머피의 법칙이 있어요. 내가 이거 조정만 좀 나와봐봐. 그럼 내가 쏙 들어간다 하고 옆으로 탁 찌려보고 있었는데 내가 보고 있을 때는 조정 안 나와요. 쭉 올라갔다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올라타 딱 타자마자 쭉 빠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출까? 슬픈데 매번 그런 것 같아요. 더구나 이런 상황에 원달러 환율이 오늘 1,410원을 넘었습니다. 추석 앞두고서 수급 공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님 혹시 통계적으로 긴 연휴 앞두고는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그런 통계가 좀 있나요? 글쎄요, 제가 그 통계까지는 체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체감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뭐 연휴가 있다 보다는 상당히 좀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 조금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리스크를 좀 낮춰서 가는 분위기가 뭐 일반적이다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그렇죠. 연휴가 지금 뭐 거의 한 일주일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이 돼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추석 이후에 그러면 긴 연휴 끝나고 나서는 어떨 거냐. 지금 어제도 그렇고 국내장도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데 추석 지나고 나면은 괜찮을까요? 아니면 당분간 횡보할까요?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연휴를 좀 지나고 나서는 다시 좀 증시가 좀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증시 조정 요인을 보게 되면 뭐 아무래도 이제 뭐 AI와 관련된 뭐 고평가 논란, 버블 논란이 네. 사실은 있었고요. 근데 과거 뭐 얘기를 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이번 이제 파월 의장 자체가 조금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과거에도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 이제 96년에 이제 비이성적 과열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 뭐 당시적으로 좀 뭐 단기적 조정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90년대도 IT 그 호황 장세가 2000년까지 사실은 갔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뭐 보는 관점에서 뭐 그게 뭐 경기 뭐 야구 경기로 따지면 뭐 9회 말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는 아직 한 4, 5회 정도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여전히 뭐 지금 AI 사이클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좀 강하고 앞으로 그 수혜 자체를 뭐 국내 증시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쪽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최근에 좀 악재가 좀 겹쳤다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뭔가 금리가 뭐 시중 금리 자체가 상당히 좀 더 떨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히려 최근에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오히려 좀 상승 전환을 했고요. 뭐 거기에는 뭐 예상보다 워낙 지금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더 좋은 뭐 이러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또 10월 1일부죠. 사실은 미국이 그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이제 연방 정부 폐쇄 우리가 셧다운이라고 네. 하는데 그러한 우려들 자체가 조금 이제 겹치다 보니까 좀 시중에서 워낙 또 9월달에 장이 좀 많이 오르고 해서 좀 자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들 또 국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뭐 아시겠지만 한미 간의 그 투자 패키지 협상 자체가 상당히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그 악재까지도 겹치면서 조금 이제 시장이 뭐 이참에 좀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어떤 분위기였지만 아마 저희가 연휴가 끝나고 나서는 뭐 샷다운 리스크 자체도 어느 정도로 마무리가 됐을 것 같고요. 네. 또 10월 말에 있을 미 연준의 어떤 그 금리 인하 이러한 기대감 자체도 10월 들어가면 다시 또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어떤 시중의 국채 금리 자체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고 또 뭐 한미 간의 투자 협상 뭐 이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시장을 정도를 뭐 아주 흔들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번에 오늘 같은 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로 좀 선방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10월 저희 연휴가 지난 이후에는 좀 주식시장이 다시 좀 상승 탄력을 받는 쪽으로 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희망을 주셔서 정말 너무 좋은데 요즘 미국장에서 보면요. 여기는 잊을만 하면 주가 좀 올랐다 하면 AI 거품론은 뭐 이거 주기적으로 약간 그 삼시세끼 밥 먹듯이 딱딱 때 맞춰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그 증시에 사실상 개입한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증시 개입 발언이 나왔고 구두 개입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여러 가지 오버밸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꽤 많이 올랐다. 페얼리라고 굳이 거기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근데 거기 플러스 엔비디아가 거래하는 거 보니까 이거 자전거래 아니야? 내가 오픈 AI 투자하고 오픈 AI가 투자받은 돈으로 내 거 사준다고? 요거랑 오라클이 역대급 수주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거야. 이런 의견들이 겹치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약간 반항하고 싶은 게 데이터 센터를 뭐 도시 하나 사이즈로 팍팍 짓는다는데 그러면 진짜 좀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지금 AI 사이클에 대해서 뭐 찬반 양론이 사실 거센 네. 상황들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말씀드린 대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고 있고 저희가 모든 어떤 새로운 신제품의 사이클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제 이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이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대중화되는 어떤 보급률 사이클 국면을 사실 지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AI 사이클 자체가 지금 대중화 단계 어떤 초기 국면에 사실은 좀 들어갔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수요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더 강해질 수가 있을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갑자기 이제 수요가 확 늘어난 대중화 단계를 들어가면서 네. 상당히 좀 수혜를 본 것처럼 이번에 AI 사이클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남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투자와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뉴스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어제 발표됐죠.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확정치 중에서 저희가 이제 투자 항목 중에서 보게 되면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AI 사이클 관련된 항목이 그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2분기 확정치를 보게 되면 전기 비용률 15%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리 이상 사실 투자가 네. 사실은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또 최근에 미국의 어떤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러한 수주 자체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계속해서 뉴스에 들리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AI 사이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뭐 버블보다는 뭐 말씀드린 대중화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하나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 이 빅테크의 그 이익 성장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IT 버블, 닷컴 버블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번 사이클처럼 이렇게 신산업이 나왔을 때 기업이 즉각적으로 돈을 벌었던 사이클은 사실은 저희가 찾아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에 많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돈을 버는 스타일이지만 네. 지금의 빅테크들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에 제가 이제 AI 사이클과 관련돼서 조금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이러한 빅테크들이 이게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뭘까라는 걸 보면 소위 말하는 이 구독 경제 효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뭐 넷플릭스라든지 네. 뭐 유튜브라든지 보게 되면 이게 전 세계 대상으로 한 수요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뭐 구독을 하고 있는 네. 상황들이거든요. 과거에는 물건을 팔아서 이제 사실은 수익을 얻었던 구조에서 이건 안정적으로 전 세계 어떤 수요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독을 하는 이러한 어떤 형태로 사실은 산업 구조 자체가 변했다. 구조적인 어떤 성장 자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전의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신기술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조금은 그 AI 버블 논란에 대해서는 조금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부담은 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익의 따라준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그 구독 경제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시대를 산다고 생각하면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있고 그물이 촘촘한데 들어갈 땐 맘대로 들어가도 나갈 때 맘대로 나갈 수 있을까? 챗 GPT 써보니까 편한데 이거 아우 난 내일부터 안 쓸 거야. 애낄 거야. 이게 될까? 이런 생각도 문득 들어요. 근데 그렇다면 연결해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결국은 미국의 인공지능 붐이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에서 계속 낙수 효과를 보고 가는 그런 산업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반도체 요즘에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많이 올라온 다음에 한국의 반도체 특히 삼성, 하이닉스 요거 어떻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예, 조금은 뭐 장기 보유 관점에서 접근을 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누구는 이제 조금 이제 조정 국면이 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뭐 대부분의 경우가 네. 좀 슈퍼 사이클에 좀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의견이 상당히 좀 강한 부분들인 것 같고요. 앞서 뭐 얘기하셨듯이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러한 투자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범용 D램이라고 하죠. D램 가격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고 좀 공급 부족 현상이 네. 내년까지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얘기들이 사실은 들려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 아이들 자체도 뭐 한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뭐 겨울이 온다라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가 갑자기 시각 자체를 이제 180도 이제 전환한 부분도 이러한 최근에 어떤 IT 업황 사이클이 조금은 좀 이전과는 다르게 좀 슈퍼 사이클로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좀 뒷받침해주는 부분들이고요. 내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AI 사이클이 뭐 이게 투자가 끝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가 뭐 더 이상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긴 하지만 지금 뭐 각종 AI 산업들을 보게 되면 투자 또 뭐 각국의 어떤 네. 정부 차원에서 어떤 소브린 투자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여전히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동안 사실은 좀 저희가 수혜 뭐 하이닉스는 좀 수혜를 받지만 삼성전자가 그동안 좀 수혜에서 조금 제외됐던 부분들인데 네. 그 부분에서 보면 삼성전자도 이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특히 뭐 HBM과 관련돼서 뭐 신제품도 사실은 지금 출시를 해놓고 해서 내년에 또 이제 HBM 쪽에서의 어떤 수요도 사실은 기대되는 어떤 이러한 흐름이 예상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뭐 제가 뭐 업황을 담당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조금 뭐 업황 사이클 자체를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안 그래도 그거 질문 드리려고 했거든요. 삼성 길게 보자, 큰 그림 보자 하셨는데 언제까지 길게 봐야 되는지 5년인지 10년인지 나중에 한 30년 뒤인지 이게 제일 궁금하신데 큰 그림 그럼 장기 투자라고 보시면은 언제까지 보시면 대략 어느 정도 기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제가 뭐 이렇게 장담 드려서 말씀드리기가 네. 상당히 좀 뭐 어려운데 러프하게. 최소한 뭐 내년 26년까지 말까지는 충분히 뭐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그 지금의 호황 사이클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각종 지금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내년도 실적을 보게 되면 상당히 조금 올해보다 양호한 실적을 사실은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그 반도체 업황 호황이라는 부분 자체가 최소한 내년까지는 사실은 좀 지속이 돼야 되는 거로 보고 있고요. 뭐 내년 들어가서 사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는 해봐야겠죠. 뭐 일부 뭐 AI 과열론도 사실은 뭐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실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수요가 뒷받침이 돼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뭐 투자를 하는지 또 각국 정부들 자체가 이러한 소브리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는지라는 부분들을 계속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기업들의 투자 차원 특히 이제 미국이나 또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러한 AI 사이클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라든지 투자 뭐 이러한 것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분위기에서 보게 되면 글쎄요 뭐 장담은 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내년까지는 그래도 조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도 무리가 없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반도체와의 이 우정 일단 1년 동안은 유효할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을 가지고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입장이 그동안 좀 달랐잖아요. 네. 네, 일단 하이닉스 궁금한 게 장사 잘했고 내년에도 잘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장비를 깔면서 들어가는 게 산업이잖아요. 네. 지금 장비를 깔고 있는 단계인데 내년 장사까지 사실은 다 끝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 내년치 그리고 후년치까지 수주까지 다 받아놨다. 요게 실적에 선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 장사 끝났으면 그 다음에는 장비 다 깔아도 계속 수주가 될까? 계속 돈 잘 벌 수 있나? 이거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저희가 뭐 정확히 수요를 뭐 장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내년 수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낙관론을 좀 분명히 갖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뭐 기업에서 이익을 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다소는 이제 좀 주식이 좀 저평가 다른 어떤 반도체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평가 자체, 밸류에이션 자체가 정상화되는 이러한 또 다른 국면에서 주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에서는 뭐 이익은 뭐 다 좋아진다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이게 시장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정당한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 받는 국면이 내년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 이익의 선반영으로 인해서 주가가 뭐 됐지만 거기서 더 못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지만 만약 그 평가 자체가 정상화된다라고 하면 어떤 추가적인 어떤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삼성은 더더욱 그렇죠. 삼성은 저희가 뭐 저도 그렇지만 사실 삼성이 뭐 어느 순간에 조금 경쟁력을 크게 상실하면서 뭐 네. 그동안 어찌 보면 이 국내 증시가 오르는 과정 속에서 가장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올랐지만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것도 사실 그렇죠. 예, 삼성전자였고 그것은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상당히 좀 의심의 눈초리가 분명히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지금도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그러한 부분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여하튼 전통적인 어떤 그 디램에서 상당히 좀 돈을 벌 수 있다, 수요가 좋다라는 부분에서 삼성전자에 좀 힘을 얹어주고 있는 부분들이고 광건 자체는 이제 내년도에 정말 HBM 뭐 특히 이제 HBM4와 같은 어떤 신제품에 대해서 과연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삼성전자에 보여줄 수 있을지 네. 만약 보여준다라고 하면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우려의 시각은 분명히 불식될 거고 그것이 아마 주가의 리레이팅에 상당 부분 조금 기여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업황 전망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오늘 환율, 어제 이후에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좀 불안해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냥 원화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녹아내리는 거니까 들어올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예. 근데 환율이 지금 반짝 이러다 말까요? 아니면은 앞으로도 계속 협상이 지금 뭐 내일 글피 뭐 이런 식으로 도장 찍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대로 쭉 요동치면서 연말까지 가게 될까요? 당분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하락하기가 좀 쉽지 않은 여건인 것 같고요. 다만 연말 정도 가서 환율이 그러면 현 레벨에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현 레벨보다는 상당히 조금 아랫단 저는 뭐 여전히 한 360원 정도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1,400원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물론 이제 우리의 지금 리스크, 그러니까 네. 지금 투자 협상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있지만 최근에 분위기 자체는 사실은 원화만 약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엔화도 보게 되면 거의 149엔까지 가면서 지금 원화는 환율 같은 경우는 940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지금의 환율에 있어서의 어떤 상승 요인 자체는 우리의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있었던 어떤 국내 어떤 정치적 불안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최근은 미국 경제가 좋고 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달러 가치 자체가 좀 반등한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 자체가 좀 원화에도 사실은 약세를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1,400원을 외국인이 이탈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우려의 시각이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번 달 들어와서 뭐 오늘은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지만 이번 달에도 거의 7조 원 정도 코스피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 7조 원 정도를 사실 순매수를 해놓은 상황들입니다. 더더구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투자 협정 같은 협상이 만약 타결이 된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현 레벨에서 오히려 환차익을 사실은 좀 얻을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관세라는 부분 뭐 지금 한 15% 평균적으로 맞았는데 그럼 그 15%에 대한 관세를 저희가 조금 관세 리스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환율이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1,400원 정도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되면 수출 기업에는 예, 굉장히 오히려 좋죠. 이제 관세 부분을 네.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환율대를 그렇게 뭐 우려의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제 앞으로 이게 환율이 떨어지냐에 대한 문제인데 말씀드린 대로 어떤 투자 패키지 협상 저는 궁극적으로는 타결이 될 거로 보고 네. 있고요. 또 지금 외국인 수급 사항을도 모두 우호적이고 또 저희가 내년 4월에 세계 국제 지수의 편입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국채 시장에서
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조금 하락할 요인들이 크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현재 환율 물론 이제 협상을 잘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환율의 딜레마네요. 이게 환율이 올라가서 지금 관세 전쟁에 고전하고 있는 차별받고 있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일단 같은 달러로 입금이 돼도 원화로 환산한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장부상 실적은 나아지니까. 네. 근데 또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 수급 공백이 혹시 환율 때문에 생길까봐 네. 요거랑 더하기 빼기 하면 전문 용어로 똔똔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뭐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뭐 이 수급 공백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외국인 쪽에서의 어떤 수급 공백은 과거처럼 뭐 이렇게 환율이 우리나라가 뭔가 경제가 불안하고 뭔가 리스크가 있어서 이탈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 공백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미국장이 요동치고 국내도 재미없을 때 중국 테크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알리바바에 나는 올인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요거 어떻게 따라가 봐도 괜찮습니까? 예,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접근 자체를 좀 저는 물론 전 세계 증시가 보게 되면 모든 네. 업종이 다 좋은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대부분이 빅테크, 테크 업종, AI와 관련 업종 네. 자체가 상당히 좀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고 중국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그 20기 4중전을 하면서 이제 15차 개발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도 아마 AI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이 발표될 수 있어서 네. 이렇게 보면 중국에 대한 주가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다고 하시네요.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